이 시간에는 경영 혁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구조조정 그 이외에 경영 혁신 기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업무 재설계,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학습과 지식 경영, 마지막으로 벤치마킹,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재설계,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일반적으로 BPR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BPR, 업무 재설계. 자, 업무 재설계는 마이클 해머라는 그 학자가 처음으로 BP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BPR은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중요하고도 현대적인 척도인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이러한 측면에서 극적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의 전 과정을 기본부터 재고, 다시 생각하여 근본적인 재설계를 하는 것이 BPR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BPR은 우리가 수익 아주 핵심 포인트인 기업에서 비용이나 품질이나 서비스나 속도, 이러한 곳에서 어떤 큰 변혁을 하는데, 그 큰 변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설계, 옛날에 했던 것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다시 판을 짜는 그런 것을 업무 재설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재설계 정의를 살펴보면은 기존 업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통해서 과격하게 비즈니스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기본 단위로 업무, 조직, 기업 문화 등 전 부분에 대하여 대폭적인 성취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업무 재설계 BPR에서는 정의에서는 다음 네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BPR은 근본적이고 극적이고 급진적이고 프로세스이다. 요 네 가지의 개념이 키포인트죠. 요 네 가지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BPR에서는 근본적이다, 펀더멘털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BPR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혹은 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해야 하는지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조정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음에 극적, 드라마틱. BPR은 점진적인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를 극적인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PR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나아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완전히 색다르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BPR이다. 다음에 급진적이라는 개념, radical. BPR은 기존 업무를 약간 개선시켜 나가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BPR은 프로세스다. BPR의 분석 대상은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업무 재설계 BPR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와 분업화로 인한 구축된 직렬 방식의 업무 흐름을 병렬 방식으로 구성하여 모든 부서의 업무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문화 및 분업화로 구축됐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현재 아주 전통적인 조직 구조죠. 피라미드형. 그래서 그 피라미드형의 구조는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 보면은 각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 회계 부서, 재무 부서, 이런 것들은 각 전문화의 원칙에 의해서 각 부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깡그리째 없애버리고 병렬 형태로, 즉 다시 말해서 팀제의 형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으로 혁신적인 업무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나 분업화에 의한 수직적인 부서별 형태가 팀별 형태로 가능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통신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문화의 혁신과 학습 조직의 변화. 많은 기업들이 경영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일시적인 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구성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조직 구조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습 조직, 지식 경영 체계 등이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M의 조직 학습 사례를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M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 세계 인구의 지금 현재 시점에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한 50%가 아마 3M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포스트잇 잘 아시죠? 그죠? 중요한 메모를 할 경우에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포스트잇은 지금 현재 뭐 고유명사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스트잇도 3M의 아주 말단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품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3M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M의 그 핵심 역량에는 모험을 장려하는 기업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업의 그 어떤 문화, 가치관에는 모험을 장려하는 것이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의 비전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토록 지원해주는 일관성이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M은 30%의 규칙, 15%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15%의 규칙은 뭐냐면은 3M의 구성원들은 그 업무 시간의 15%만 회사에서 근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관련된 업무를 15% 정도의 업무 시간만 하면 되고 그 위에는 아무 것이나 해도 기업에서 절대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의 규칙은 앞으로 5년, 향후 3M의 5년 동안은 모두가 신제품의 30%에 의해서 매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3M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3M의 그 어떤 본사에 가보면은 거의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캠퍼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그 부드럽고 자유스럽게 창의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3M이고 전 세계에서 이직률이 가장 낮은 것이 즉 다시 말해서 회사를 가장 떠나기 싫은 기업 중 하나가 3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축적된 3M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독특한 공유 방식이 바로 3M의 혁신 역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M의 어떤 그 조직 학습의 그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3M은 산업 소비재, 정보전자, 생명과학 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50여 개 이상의 제품을 사업부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반이 매일 3M 제품을 사용하거나 3M이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3M의 강점은 다른 기업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능력입니다. 여기서 신제품 개발이 계속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신제품의 개발 능력은 결국은 그 구성원들, 3M의 그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럼 어떻게 해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 분위기, 창조성 이런 것들을 조직 학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꾸기 이야기하면은 아주 경직되어 있고 이런 공무원 사회 같은 곳에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액 대비 7 내지 8%를 연구 개발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해서 3M의 이직률이 3% 미만으로 경쟁 기업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직의 학습과 지식 경영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조직의 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 조직이란 구성원들이 진실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새롭고 포용력 있는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습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혹은 참신한 어떤 방법이 있다. 아주 좋은 어떤 지금 하는 일을 아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하는 게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의 구성원들이 다 알게 하여 서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법이 나왔다.
당장 가져와가지고 우리 기업에 조직화시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학습 조직입니다. 다음에 지식 경영에 대해서 학습 조직하고 지식 경영은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지식 혹은 내부의 지식을 학습 조직을 통해서 기업의 전체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식 경영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은 지식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의 근원을 기업이 가진 지식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지식을 조직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영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자산이라 그러면은 뭐 금력, 마니, 맨,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 뭐 인포메이션, 정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기업의 자산 중에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knowledge,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이 지식을 개개인만 가지고 있지 않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학습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개인과 그룹 수준의 어떤 학습을 가속화하는 환경을 가지는 조직이고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프로세스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실패 사례부터 스스로 배우도록 돕고 그다음에 학습 조직은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품질 관리, 종업원의 능력과 권한의 함량 이러한 것들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조직의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종업원들이 학습 조직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문제 파악 능력, 즉 고객들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파악된 문제에 대해서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중재 능력,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서 조직 내의 경영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림으로서 학습 조직의 활동 규정을 보면은 어떤 조직과 개인 이렇게 봤을 적에 조직은 권한 이양과 능력의 함량, 품질과 업무 활동의 통합, 학습을 위한 여유 창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그다음에 개인은 연구 촉진, 지속적인 학습 기회 창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팀이 만들어지면은 팀은 중간 역할로서 협력과 이익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학습 조직의 활동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벤치마킹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리고 또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뭐며 그리고 그 벤치마킹을 하는 그 성공 요건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마킹은 처음 1970년에 미국의 제록스사 아시죠? 복사기 그러면 뭐 제록스 거의 대명사처럼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제록스사가 경쟁사인 일본 캐논사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록스사가 제품 경쟁력을 회복을 목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영 혁신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 혁신을 추진하여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떤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록스사가 사실상 캐논이 복사기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고유대명사 같이 복사기 하면 제록스사가 통했습니다. 하지만은 캐논이 복사기를 들고 나왔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 제록스사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제록스사가
이거는 덤핑이다 이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록스사가 그 일본 그 캐논사의 복사기 제품을 분석해보고 알아본 결과 사실상은 그 제록스사가 덤핑을 한 게 아니라 가격을 그만큼 낮추게 된 이유에는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안에 부품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록스사는 여기에 어떤 그 챌린지 의식을 느껴서 도전 의식을 느껴서 일본 캐논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배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드는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제록스사가 마켓을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이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의 제품을 찾아가서 그 비밀을 노하우를 캐와서 다시 또 우리 기업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경쟁사에서 그 제품의 비밀을 알게 줄 리도 없고 또 가서 가는 것도 문제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제록스사는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수단으로서 벤치마킹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DC사의 자산관리 기법, 혼다의 제품 개발 기법,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고객 만족 기법, HP의 품질 개선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벤치마킹 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치마킹의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일정 부분에 뛰어난 기업을 찾아내서 그 기업의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도 기업의 가장 뛰어난 부분을 가서 배워와서 그걸 우리 기업에 심어서 우리 기업이 빨리 그 기업만큼 선도 기업만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은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여서 그 경영 방식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영 혁신 기법이 벤치마킹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벤치마킹을 도입하는 이유, 왜 기업들은 벤치마킹을 도입하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도입하는 이유, 첫 번째, 전략 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용 우위라든지 아니면은 차별화 전략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분야에 선도적으로 그 분야에 가장 모델 케이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배워서 그 우리 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벤치마킹이라는 기법이 가장 적절하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입하는 이유로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배워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가 쉽겠죠. 다음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신의 경쟁력 또는 서비스의 향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추구할 적절한 목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초우량 기업들 혹은 모델 케이스가 되는 기업들에 가서 배워와서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목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서두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벤치마킹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벤치마킹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정보 수집 과정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세스로서 조직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건 한 번만 하고 그냥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만 수집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세서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서 일정한 원칙과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잠정적으로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기업의 전략상의 조직상의 한 프로세스로서 꼭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꼭 수행되어져야 할 한 분야라고 기업이 터득을 하고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벤치마킹은 내부 벤치마킹, 그다음에 경쟁회사 벤치마킹, 그다음에 기능적 벤치마킹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벤치마킹 종류에서 내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 내부의 다른 사업부 혹은 다른 부서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내부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내부 벤치마킹은 기업 내 다른 사업부의 벤치마킹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료 수집이 용이하나 편중된 내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는 쉽게 구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은 같은 기업 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인 편중된 한쪽으로 지우친 시각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내부 벤치마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류로서 경쟁회사의 벤치마킹.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가장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가장 기업으로서 많은 어떤 그 많은 기회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벤치마킹 방법이 경쟁회사 벤치마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을 공유하는 직접적인 경쟁기업, 같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경쟁 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제로스사가 캐논, 일본의 캐논 복사기를 벤치마킹해 오는 것은 같은 고객이면서 경쟁회사인 그러한 경쟁회사의 벤치마킹에 해당되겠죠. 자, 이러한 벤치마킹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 입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나 적대적 태도로서의 어떤 자료 입수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래도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데 어떤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정보, 정말로 필요한 기술을 입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이 폐쇄적인 기업들이 많은 그런 실정에서는 이러한 경쟁회사의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극히 더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어떤 그 문화의 차이를 볼 적에 미국이나 유럽 쪽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아시아권이나 일본, 뭐 한국, 중국은 거의 폐쇄되어 있는 시스템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선뜻 내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회사의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기업의 정보나 기술이나 혹은 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그에 따르는 많은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벤치마킹 종류로서 기능적인 벤치마킹, 수행하는 활동별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을 다른 산업에서 발견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밸류 체인상에서의 어떤 그 기능 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품질,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각각의 기업들마다 각기 다른 어떤 특별한 역량을 가진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어떤 특정 활동별로 뛰어난 기업들 찾아서 거기서 배워와서 그것을 우리 기업에 심어보려고 하는 것이 기능적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벤치마킹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류도 알아봤고 정의도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그 벤치마킹을 성공할 수 있는 요건,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벤치마킹을 성공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의 성공 요건은 첫 번째,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된다. 최고 경영진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은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중간에 하다가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마친다든지 뭐 이런 예상관계 때문에 허지부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사 및 정보 수집의 기능 확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능의 확보, 조직 내 외부 내부에 대한 네트워크의 확보, 그다음에 충분한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성공 요건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의 프로세서, 벤치마킹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킹은 벤치마킹 대상의 결정, 어떤 기업의 선택해서 할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죠. 기업 내부를 택할까 아니면은 기업 외부 경쟁회사를 택할까 아니면 기업 경쟁회사의 어느 활동 부분을 택할까, 이러한 대상의 결정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결정이 되고 나면은 벤치마킹 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팀장을 위시로 해서 뭐 정보 수집하는 사람,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전담팀이 구성이 되고, 세 번째로 벤치마킹의 파트너 확정, 카운트 파트를 이야기하죠. 저 상대방의 벤치마킹을 할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의 확정을 해야 될 거고, 네 번째로 벤치마킹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전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회사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지, 가서 막연하게 정보를 수집하면은 자칫 목적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 작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벤치마킹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단계, 그래서 팀의 구성, 우선 먼저 벤치마킹 대상의 결정, 그 다음에 팀의 구성, 세 번째로 파트너의 양쪽 저쪽 파트너의 확정, 그리고 정보 수집의 분석 단계, 수집과 분석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의 실행 단계, 이런 5단계를 거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